다음은 컴퓨터 성능 향상 방법과 암달의 법칙, 무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성능 향상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CPU 처리 속도 향상을 통한 성능 향상, 두 번째로는 컴퓨터 구성 요소들의 성능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 컴퓨터의 동작 속도 향상 및 구조 개선을 통한 성능 향상,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CPU 처리 속도 향상을 통한 성능 향상은 명령어의 사전 실행 또는 실행 순서 변경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기 예측과 데이터 흐름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능 향상 방법은 CPU, 메모리, 주변 입출력 장치의 처리 속도의 차이를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능 향상 방법은 컴퓨터 동작 속도 향상 및 명령어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PU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분기 예측과 데이터 흐름 분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예측은 분기 명령어 다음에 실행해야 될 명령어, 즉 브랜치 타겟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사전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 분기 명령어에서는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즉, 조건이 참이면은 T코드 부분이 실행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F코드 부분이 선택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의 변경은 명령어들을 병렬로 처리하는 현대 컴퓨터에서는 성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방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분기 명령어로 인한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기 명령어의 분기 방향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분기 예측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을 보관하여 다음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기 예측의 이점은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중단 없이 유지함으로써 실행 흐름 변경에 따른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어들을 미리 가져와서 병렬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기 예측이 잘못될 경우에 잘못된 명령어들이 미리 인출되었기 때문에 이 인출된 명령어들을 복구시키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작업, 즉 플러싱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CPU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데이터 흐름 분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어들 사이의 데이터 의존성, 즉 데이터 디펜던시를 분석하여 최적의 실행 순서를 도출해서 명령어들을 실행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의존성 분석 결과 데이터 의존성이 없는 명령어들을 실행 순서를 변경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실행 순서 변경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4개의 산술 명령어가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예를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3번 문장과 1번 문장은 A 변수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3번 문장은 반드시 1번 문장이 완료된 후에야 실행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D 변수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4번 문장은 반드시 3번 문장이 완료된 후에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문장과 3번 문장 그리고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서로 상호 우정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2번 문장과 1번, 3번 문장은 상호 우정 관계가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 2번과 3번은 실행 순서를 변경해서 실행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행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CPU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PU, 메모리, 주변 입출력 장치의 처리 속도 차이를 해결해서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U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액세스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액세스 속도는 일반적으로 CPU 처리 속도보다 느립니다. 따라서 CPU는 메모리 액세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CPU는 사용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CPU와 주변 장치 사이의 데이터 처리 속도로 인한 성능 저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CPU와 주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연결을 고속의 버스를 사용해서 연결하거나 버퍼를 사용해서 주변 입출력 장치와 CPU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PU와 메모리 사이의 성능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버스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16비트 버스폭을 32비트로 2배 확장하는 경우에 데이터 전송을 2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데이터 버스폭만을 확장하더라도 성능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연결 대역폭, 밴드위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버스폭을 사용하는 경우에 버스의 동작 주파수를 2배로 높여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성능이 불균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CPU와 메모리 사이의 성능 불균형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캐시를 사용한 구조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는 고속의 소용량 메모리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메모리 접근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U와 캐시 사이는 고속, 캐시와 메모리 사이는 저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대신 CPU와 캐시 사이는 워드 단위 데이터 전송을 하는 데 반해서 캐시와 메모리 사이는 블록 단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캐시를 여러 단계로 연결하는 계층적 캐시를 사용해서 메모리 접근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를 추가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층적 캐시를 사용하면 캐시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원칙 캐시를 사용해서 캐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칩 외부에 캐시를 추가하는 것보다 CPU와 동일한 칩 내부에 캐시를 추가하는 것이 캐시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동작 속도를 향상시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간단하게 시스템 클럭들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클럭 속도를 높이면 소비 전력 밀도가 증가하는 문제, RC 딜레이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문제, 클럭 왜곡, 즉 클럭 스큐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 전력 밀도가 증가하면 냉각 또는 방열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동작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배선에 분포된 RC, 즉 저항과 캐패시터로 인한 전압 강화가 심화되고 RC 딜레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클럭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클럭 전달 경로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클럭 왜곡 현상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소비 전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 전력은 정적 소비 전력과 동적 소비 전력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의 구현에 사용되는 시모스 회로의 경우에는 정적 소비 전력보다 동적 소비 전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 소비 전력을 결정하는 것은 동적 소비 전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정적 소비 전력은 0 또는 1의 논리 레벨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이때의 소비 전력은
누설 전류에 의한 소비 전력으로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동적 소비 전력은 논리값이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이 동적 소비 전력은 상태 천이에 따른 소비 전력과 부하로 인한 소비 전력으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비 전력 모두 주파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상태 천이에 따른 소비 전력 PT의 계산은 내부 회로의 등가 정전 용량 CPD와 전원전압의 자승, 그리고 입력 신호의 동작 주파수 FI, 그리고 논리 레벨 값이 변동한 비트 수의 곱수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 천이에 따른 소비 전력이 논리 레벨 값 변동과 동작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하로 인한 소비 전력 PL을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PL은 부하의 정전 용량 CL과 전원 전압의 자승, 그리고 출력 신호 동작 주파수, 논리 레벨 값 변동이 발생한 비트 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부하로 인한 소비 전력 역시 논리 레벨 값 변동과 동작 주파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증가하는 RC 딜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배선의 캐패시터의 영향이 커져서 RC에 의한 전압 강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연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저항 R과 캐패시터 C로 연결된 회로는 일반적인 배선의 간략화된 등가 모델입니다. 여기에 구형파, 즉 스퀘어 웨이브를 입력하게 되면은 R과 C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실제로 저역 통과 필터, 로우패스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형에 포함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 파형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감쇄가 심하게 진행되어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작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RC 딜레이 영향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락 스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락 스큐는 클럭 전달 경로 길이의 차이로 인한 클락 왜곡 현상을 말합니다. 클락 전달 경로의 차이 때문에 클럭을 사용하는 회로에 클락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마다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로 인해서 동작 타이밍이 차이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회로의 오동작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D래치에 입력된 클락 CK1과 CLK1과 맨 오른쪽 D래치에 입력되는 CLK4 사이에는 클락 전달 경로 지연에 따른 클락 스큐가 발생해서 각 래치에서 데이터를 래칭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클락 왜곡, 클락 스큐로 인한 오동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조직 및 구조 개선을 통한 컴퓨터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실행 하드웨어 구조 개선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실행 회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병렬로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하드웨어 개선 방법으로 파이프라이닝, 그리고 슈퍼스칼라,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를 사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은 명령어를 중첩 실행하는 것이며 슈퍼스칼라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서 내부에 여러 개의 CPU 코어를 내장시킨 멀티코어 프로세서나 독립적인 프로세서들을 버스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실행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은 명령어를 중첩해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어를 중첩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미리 인출하는 선인출, 즉 프리패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명령어 인출, 오퍼랜드 인출, 실행, 결과 저장 순으로 4개의 동작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순서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명령어 실행이 완료된 후에야 두 번째 명령이 실행되고, 두 번째 명령어 실행이 완료된 후에야 세 번째 명령이 실행이 되는 등 명령어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반면에 파이프라이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명령어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두 번째 명령어를 미리 가져와서 실행하고, 두 번째 명령어 실행이 완료되기도 전에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명령어들을 중첩해서 실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행 방식을 위해서는 중첩 실행하는 명령어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 오존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의 중첩 정도를 좀 더 많이 중첩하는 방식을 슈퍼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과 슈퍼 파이프라인을 구별하는 중첩 정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작 사이클 단위보다 작은 단위에서 명령어들을 중첩시키면은 그것을 슈퍼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슈퍼스칼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스칼라는 여러 개의 실행 경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중첩 실행하는 것과 달리 슈퍼스칼라는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실행되는 명령어들 사이에는 상호 오존성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슈퍼스칼라의 명령어 실행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다음 명령어 그룹과 중첩되는 실행 형태가 되겠습니다. 슈퍼 파이프라인도 슈퍼스칼라 역시 슈퍼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되는 슈퍼스칼라입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이러한 동시에 실행되는 명령어들의 그룹이 중첩되어 실행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슈퍼 파이프라인 역시 일반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중첩하는 정도가 더 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암 프로세스의 슈퍼스칼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내부 실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각 동작 사이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참고해야 되지만은 전체적인 실행 흐름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 인출이 완료된 후에 6개의 실행 경로를 통해서 6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슈퍼스칼라인 경우에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 수에 맞춰서 실행 경로가 준비되어야 동시 실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코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코어는 동일 칩상에 여러 개의 CPU 코어들을 집적한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CPU 코어가 큰 용량의 캐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멀티코어를 사용하면 클럭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성능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내부의 성능 향상은 복잡도의 증가에 제곱근에 필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에서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실행된다면 프로세서 수를 2배로 늘린다면 이론적으로 성능도 거의 2배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암 프로세서인 코텍스 A7의 멀티코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 버전 7의 32비트 CPU 코어와 함께 FPO, 네온 데이터 엔진,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포함하는 코어가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어 내부에 포함된 캐시는 레벨 1 캐시이고 각 코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코어 외부에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레벨 2 캐시가 우측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디버그 모듈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버스 인터페이스는 ARM 프로세서의 전용 버스 인터페이스에는 암버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코어 사이의 데이터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CU, 스눕 컨트롤 유닛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멀티코어의 한 종류로 GPGPU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PGPU는 앞부분에도 설명했지만은 그래픽 처리 전용 프로세서를 범용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내부에 많은 데이터 처리 유닛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 정도가 높은 프로그램 실행에 효과적입니다. 멀티코어 CPU와 비교할 때 GPU가 내장하고 있는 실행 유닛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CPU와 GPU가 내장하고 있는 실행 유닛의 성능을 비교한다면 CPU가 훨씬 고성능의 다양한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와 GPU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CPU와 GPU를 같이 사용하는 프로세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계산량이 많고 병렬치가 가능한 부분은 GPS를 통해서 실행하고 그 외 나머지 순차 처리 부분은 기존 CPU를 통해서 실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전체 응용 프로그램 코드 중에서 5% 정도의 계산 중심 코드는 GPU상에서 실행하고 나머지 95%의 순차적 프로그램은 CPU상에서 실행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다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다르의 법칙은 1967년에 암달이 제안한 법칙으로 컴퓨팅 자원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대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단일 프로세서보다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경우 컴퓨터의 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암달의 법칙은 프로세서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병렬 처리를 위한 부담이 커져서 더 이상의 성능을 기대할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주로 병렬 처리 컴퓨터에서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 향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암달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프로세서의 수이고 세로축은 그로 인한 속도 향상의 정도를 표시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성능 향상은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선의 색깔은 프로그램의 병렬성을 표시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초록색 라인은 각각 프로그램의 병렬성이 50, 75, 90, 95%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병렬성이 높을수록 프로세서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병렬성이 떨어지는 병렬성 50%의 파란색 선인 경우에는 프로세서 수가 32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이 정체되는 현상은 프로세서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명령어의 병렬 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성능 개선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산식은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능 향상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N개의 병렬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할 때와 하나의 프로세서에 실행할 경우에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성능 개선 정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 병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F라고 할 때 나머지 순차 처리 부분은 1-F가 되고 T를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의 프로그램 실행 시간 그리고 N을 병렬 처리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라고 할 때 스피드업 팩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참고하면은 F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병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작게 되면은 병렬 처리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아주 커지면은, 즉 프로세서 수가 크게 증가하면은 스피드업 팩터는 1-f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프로세서 수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프로세서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능 개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잘 알려진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무어가 1965년에 언급한 법칙으로 하나의 칩에 집적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집적도 향상 정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집적도 향상이 컴퓨터 성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 향상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적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